저는 이정숙입니다. 올해 62이에요. 30년째 시골 장터에서 작은 옷수선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낡은 재봉틀을 돌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사람들은 저를 그냥 평범한 아주머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 깊숙한 곳에는 아직도 꺼지지 않은 작은 불씨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어김없이 재봉틀 앞에 앉았어요. 남편 영호 씨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당신 옷 만드는 솜씨 언젠간 빛날 날이 올 거야. 그때는 별거 아닌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말이 유언처럼 느껴져요. 영호 씨는 3년 전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평생 저의 재능을 믿어준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재봉틀 소리에 맞춰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매일 하는 이 작업이 그냥 수선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꿰매는 일 같다는 생각 말이에요. 찢어진 옷을 고치듯 상처받은 마음도 이렇게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고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날 오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체부 아저씨가 제게 편지 한 통을 건네준 거예요. 보낸 사람 이름도 없고 주소지도 생소한 곳이었어요. 누가 저한테 편지를 보낼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어요. 30년 전 당신이 만든 옷을 아직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다른 설명도 연락처도 없었죠. 저는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30년 전이라면 제가 24이었을 때인데 그때 저는 서울의 한 봉제 공장에서 일했거든요. 손이 떨렸어요. 대체 누가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에서야 이런 편지를 보낸 걸까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영호 씨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아마 정수가 좋은 일이 생길 징조 아닐까?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영호 씨는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다음 날도 그 편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손님들의 옷을 수선하면서도 자꾸 그 한 줄이 생각났습니다. 30년 전 당신이 만든 옷을. 정말 누군가 제가 만든 옷을 기억하고 있다는 걸까요?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편지를 받은 후부터 제 바느질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더 세심하게 바늘을 움직이게 되었죠. 마치 누군가 제 손길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혹시나 해서 옛날 물건들을 뒤져봤어요. 서울에서 일할 때 입던 작업복이나 그 시절 사진들 말이에요. 오래된 상자에서 낡은 스케치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젊었을 때 그려둔 옷 디자인들이 가득했어요. 벌써 색이 바래서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지만 하나하나 보니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공장에서 기성복만 만들라고 했는데 저는 몰래 제 아이디어를 더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시도해봤던 거죠. 그때는 정말 순수했어요. 옷을 만드는 것 자체가 즐거웠고 제가 만든 옷을 누군가 입고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일찍 사회에 나와야 했고 결혼과 함께 모든 꿈을 접어야 했어요. 스케치북을 들여다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 그림들이 정말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는 걸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왜 지금에서야 저에게 편지를 보낸 걸까요? 궁금증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답을 찾을 방법은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편지의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뭔가를 기대하고 있었죠. 혹시 또 다른 편지가 올까? 아니면 그 사람이 직접 찾아올까?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21살에 서울로 올라갔어요. 경상도 시골에서 자란 저에게 서울은 정말 꿈의 도시였죠. 동대문 근처 봉제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공장에서는 정해진 패턴대로만 옷을 만들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틈틈이 제 아이디어를 더해보고 싶었거든요. 퇴근 후 기숙사에서 몰래 스케치를 그리고 주말에는 동대문 시장을 돌아다니며 원단을 구경했어요. 그때의 저는 정말 열정이 넘쳤어요. 어느 날 제가 평범한 블라우스에 작은 디테일을 추가해서 만든 옷이 공장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목선을 조금 다르게 처리하고 소매 끝에 작은 자수를 넣었을 뿐인데 완전히 다른 옷처럼 보였거든요. 같이 일하던 언니들이 정수가 너 진짜 재능 있다. 디자이너 해도 되겠어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때 정말 기뻤어요. 제 손으로 만든 옷이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감격스러운 일인 줄 몰랐거든요. 그 후로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패션 잡지를 사서 보고 백화점에 가서 브랜드 옷들을 유심히 관찰했죠.
공장에는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남자 직원도 있었어요.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제 옷을 보고 정말 감탄해하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이정숙 씨, 이런 센스는 타고나는 거예요. 언젠가 큰 디자이너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라고 말해 주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어요. 집에서는 빨리 시집가라는 압박이 심했고 공장 월급으로는 디자인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 고향에서 중매 이야기가 나왔고 결국 26의 영우 씨와 결혼하게 되었죠. 결혼 후에는 아이 낳고 기르느라 정신없었어요. 패션이나 디자인은 그저 머나먼 꿈이 되어버렸죠. 영우 씨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제 꿈을 이해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각박했어요. 생계를 위해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디자인이 아니라 수선이었어요. 처음에는 서러웠어요. 새로운 옷을 만들고 싶은데 낡은 옷만 고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선도 나름의 보람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누군가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옷을 다시 입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일이니까요.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동안 수많은 옷을 고쳤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결혼식 드레스를 딸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어머니, 돌아가신 할머니가 해주신 한복을 다시 입고 싶다는 손녀. 저는 그런 소중한 이야기들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왔던 거죠. 하지만 가끔은 아쉬웠어요. 젊은 시절의 꿈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거든요. 손님의 옷을 고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하지만 감히 말하지는 못했죠. 저는 그냥 수선집 아주머니일 뿐이니까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누군가 제가 젊은 시절 만든 옷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의미였거든요. 마치 잃어버린 제 일부분을 되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그날은 평소보다 손님이 적어서 조용한 오후였어요. 창밖으로 고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제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런 차가 우리 동네에 나타나는 일은 거의 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더욱 놀랐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어딘지 모르게 낯익은 느낌이었어요. 그분이 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셨죠. 혹시 이정숙 씨시죠? 정중한 목소리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실례지만 어떻게 저를 아시는지. 저는 장민호라고 합니다. 30년 전에 같은 공장에서 일했던 기억나시나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장민호라는 이름이 어렴풋이 기억났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땐 청년과 지금 앞에 서 있는 성공한 비즈니스맨이 같은 사람이라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혹시 그때 생산 라인에서 제가 말을 꺼내려는데 장민호 씨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당시에 이정숙 씨가 만든 그 블라우스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 옷을 보고 제가 패션에 눈을 뜨게 되었거든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만든 옷이 누군가의 인생에 그런 영향을 주었다니요. 장민호 씨는 저에게 명함을 건네주셨어요. 거기에는 MH 패션 대표이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금 중견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아서 새로운 영감이 필요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이정숙 씨가 생각난 거죠. 당시 당신의 창의성과 손재주가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패션 브랜드 대표가 시골 수선집까지 찾아와서 저를 기억한다니요. 꿈을 꾸는 건 아닐까 싶어서 몰래 팔을 꼬집어 봤어요. 아픈 걸 보니 현실이 맞더라고요. 사실 오늘 제안을 드리러 왔어요. 장민호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함께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 보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손재주와 경험 그리고 제 노하우를 합친다면 정말 특별한 것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62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니요. 더구나 젊은 시절 포기했던 그 꿈을 다시 꿀 수 있다는 건가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수선만 해온 사람인데요. 요즘 패션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보여요. 제가 망설이며 말하니까 장민호 씨가 웃으셨어요. 패션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고 자신감을 주는 것. 그리고 그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이정숙 씨 같은 분이에요. 30년간 사람들의 옷을 고치면서 어떤 옷이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테니까요. 그분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는 없었죠. 나이도 나이고 가족들이 뭐라고 할지도 걱정되었거든요. 시간을 좀 주시겠어요?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제가 말하니까 장민호 씨는 흔쾌히 그러시겠다고 하셨어요. 명함을 두고 가시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이정숙 씨 같은 분과 함께 일할 수 있다면 정말 영광일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떠나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정말 현실에서 일어난 일인지 의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손에 들린 명함이 모든 걸 증명해주고 있었어요. 장민호 MH 패션 대표이사. 이 작은 명함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딸 소연이에게 전화로 이야기했어요. 소연이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패션 브랜드라니.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소연아, 엄마도 젊었을 때는 꿈이 있었어. 그 꿈을 다시 꿀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소연이의 반응은 차갑더라고요. 엄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패션이에요? 그리고 사기꾼일 수도 있잖아요. 시골 아주머니 속이려고 그러는 건 아닐까요? 소연이는 걱정이 앞선 나머지 매정하게 들리는 말들을 했어요. 엄마가 지금까지 해온 게 뭐예요? 옷수선이잖아요. 그것도 충분히 훌륭한 일이에요. 왜 갑자기 없던 욕심을 부리세요? 소연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딸도 저를 그냥 평범한 수선집 아주머니로만 보고 있었구나 싶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이 났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제 꿈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혹시 소연이 말이 맞는 걸까요? 저는 정말 분수를 모르는 걸까요? 다음날 동네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해 봤어요.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정숙이 엄마, 나이 들어서 무슨 헛소리야? 수선집도 요즘 장사 안 되는데. 패션이라니 말이 돼? 혹시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마트에서 만난 이웃 아주머니는 아예 면박을 주더라고요. 우리 나이에 무슨 새로운 도전이야? 조용히 살아야지. 괜히 욕심부리다가 봉변당해. 듣고 있으니 정말 위축되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초라한 제 모습이 보였어요. 머리는 반백이고 손은 바느질 때문에 거칠어져 있고 옷도 촌스럽고. 정말 이런 제가 패션을 논할 자격이 있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영호 씨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액자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을 보니 또 눈물이 났어요. 영호 씨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정수가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했을 것 같아요. 며칠 더 고민했어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이며 생각에 잠겼죠. 한편으로는 설레고 한편으로는 무서웠어요. 만약 실패한다면?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는다면?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니 지금 아니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까 싶기도 했어요. 재봉틀 앞에 앉아서 바느질을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해온 수선도 결국은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었구나. 찢어지고 해진 옷을 다시 입을 수 있게 만드는 것처럼 제 인생도 이렇게 다시 꿰맬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 일주일 후 저는 영호 씨 묘지를 찾아갔어요. 산소 앞에 앉아서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영호 씨,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람에 나뭇잎이 살랑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묘비에 새겨진 남편의 이름을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생각했어요. 영호 씨는 항상 저를 믿어주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평범하다고 할 때도 영호 씨만은 우리 정숙이가 제일 대단해라고 말해주었어요. 영호 씨, 저도 한 번쯤은 제 옷으로 사람들을 웃게 만들고 싶어요. 그냥 수선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옷을 만들어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요. 말하고 보니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그때 바람이 불어와서 나뭇잎 몇 개가 제 어깨에 떨어졌어요. 마치 영호 씨가 등을 토닥여주는 것 같았어요. 해봐, 정수가. 실패해도 괜찮아. 시도하지 않고 후회하는 게 더 아프잖아. 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 순간 마음이 정해졌어요. 나이가 많든 경험이 부족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저도 한 번쯤은 제대로 된 도전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포기하고 살기에는 아직 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장민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안 감사히 받겠습니다. 언제 시작할까요? 제가 말하니까 장민호 씨가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이정숙 씨,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제가 그동안 만난 사람 중에서 당신만큼 진정성 있는 손재주를 가진 분은 없었어요. 그분의 말에 용기가 났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장민호 씨는 서울에서 작은 작업실을 구해주겠다고 하셨고
저는 그동안 모아둔 스케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30년 전의 아이디어들이지만 지금 봐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소연이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소연아, 엄마 결정했어. 한번 해볼게. 소연이는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지만 제 목소리에서 확신을 느꼈는지 더 이상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엄마, 그래도 조심하세요. 사기꾼일 수도 있으니까. 딸의 걱정이 이해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번만큼은 제 직감을 믿어보고 싶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일이 생겼구나. 이런 기분이 언제적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무서우면서도 설레었어요. 다음 주에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어요. 30년 만에 다시 서울로 가는 거죠. 그것도 이번에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후회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 풍경을 보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30년 전에도 이 길을 지나왔었는데 그때는 막연한 꿈을 안고 올라갔다면 이번에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죠. 장민호 씨가 마련해준 작업실은 홍대 근처에 있었어요. 작업실에 들어서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최신식 재봉기들과 각종 도구들, 그리고 다양한 원단들이 가득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써본 것과는 차원이 다른 장비들이었어요. 어떠세요? 장민호 씨가 물어보셨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런 곳에서 제가 정말 일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천천히 익숙해지시면 돼요. 일단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장민호 씨는 제가 예전에 스케치했던 블라우스 디자인을 보여주셨어요. 이걸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30년 전 제가 그린 그림을 다시 보니 감격스러웠어요. 어설프긴 했지만 그 안에 담긴 열정만큼은 진짜였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원단을 만져보았어요.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촉감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처음에는 손이 떨렸어요. 실수할까봐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바늘을 잡는 순간 마치 제 몸의 일부분을 되찾은 것 같았어요. 30년간 매일 해온 바느질이 이런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어요. 현대적인 재봉기 사용법부터 새로 배워야 했고 패션 트렌드도 파악해야 했어요. 장민호 씨는 인내심을 갖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지만 저는 자꾸 위축되었어요. 이정숙 씨,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당신만의 스타일을 찾는 게 중요해요. 장민호 씨가 격려해 주셨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과연 제가 이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만든 블라우스를 보고 작업실을 방문한 다른 디자이너들이 큰 관심을 보인 거예요. 이런 수작업 디테일은 요즘 보기 힘들어요. 정말 섬세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자신감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아, 제가 30년간 해온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구나. 단순한 수선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이었던 거죠. 하지만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장민호 씨의 동업자인 윤미라 씨가 제 존재를 못마땅해 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호 씨, 정말 이분과 함께 일하시려고요? 윤미라 씨가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장민호 씨에게 말했어요. 패션 업계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닌데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실 윤미라 씨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저는 정말 이 업계에 대해 아는 게 없었어요. 하지만 장민호 씨는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미라 씨, 패션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이정숙 씨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의 말에 용기가 났지만 윤미라 씨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인터넷에 제 이야기가 기사로 났더라고요. 오수선집 아주머니 패션 디자이너 도전이라는 제목으로요. 그런데 기사 톤이 조롱하는 듯했어요. 댓글들은 더 심했어요. 꿈도 가지가지한다. 나이 생각 좀 하시지. 요즘 패션을 수선집 아줌마가 안다고? 읽고 있으니 정말 화가 나면서도 서러웠어요. 집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기사를 봤다는 거예요. 정숙이 엄마 인터넷에 나왔던데 괜찮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구경거리 취급하는 느낌이었어요. 소연이도 전화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온라인에서 난리 났어요. 제 동료들도 다 봤다고. 딸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어요. 소연아, 엄마가 부끄러워? 제가 물어봤어요. 소연이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더라고요.
딸도 저를 부끄러워하고 있었구나 싶어서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날 밤 작업실에서 혼자 울었어요. 정말 제가 착각한 걸까요? 분수를 모르고 덤빈 걸까요? 윤미라 씨 말이 맞는 건가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영호 씨와의 약속도 있었고 무엇보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열정을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다시 바늘을 잡았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니까요. 다음 날 장민호 씨를 만났을 때 걱정스러운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혹시 제 때문에 민호 씨까지 피해보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장민호 씨는 오히려 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정숙 씨 진짜 가치 있는 일은 항상 비판받아요. 하지만 그걸 이겨낸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어요. 저는 당신을 믿어요. 그분의 믿음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그날부터 더욱 열심히 준비했어요.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제 실력으로 답하고 싶었거든요. 밤늦게까지 작업실에서 디자인을 수정하고 샘플을 만들고 또 만들었어요. 손가락이 부르트고 어깨가 결렸지만 그만둘 수 없었어요. 드디어 첫 무대에 오를 날이 다가왔어요. 작은 패션쇼였지만 저에게는 인생 최대의 무대였죠. 며칠 전부터 긴장되어서 밤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당일 아침 거울을 보니 초췌한 제 얼굴이 보였어요. 정수가 너 정말 괜찮아?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제가 준비한 옷들이 모델들에게 입혀지고 있었거든요. 패션쇼장에 들어서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기자들도 몇 명 보였고요. 그런데 사람들 표정을 보니 호기심보다는 구경거리를 보러 온 느낌이었어요. 과연 수선집 아주머니가 뭘 보여줄까 하는 시선들이었죠. 쇼가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 모델이 나올 때는 박수 소리가 그럭저럭 나왔어요.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모델이 나오면서 관객들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만든 옷들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대신 실용적이면서도 따뜻함이 느껴지는 디자인이었죠. 수선하면서 배운 노하우들이 곳곳에 녹아 있었어요. 기워진 자리를 오히려 포인트로 살린 재킷, 낡은 청바지를 리폼해서 만든 스커트 같은 것들이었어요. 관객들의 반응은 반반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참신하다고 하면서 박수를 쳤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야? 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무대 옆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봤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 제가 특별히 준비한 옷이 나왔어요. 영호 씨의 낡은 작업복을 리폼해서 만든 드레스였어요. 시멘트 자국과 땀 얼룩이 배어있던 그 작업복을 저는 정성스럽게 세탁하고 염색해서 우아한 드레스로 바꿔놓았거든요. 모델이 무대에 나오는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잠시 후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더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저분이 이정숙 씨인가요?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발상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쇼가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기자들도 인터뷰를 요청했고요. 남편의 작업복을 드레스로 만드신 이유가 있나요? 한 기자가 물어봤어요. 저는 잠시 말을 못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요. 제 남편은 평생 건설 일을 했어요. 그 작업복에는 남편의 삶이 고스란히 배어 있죠. 저는 그 소중한 흔적들을 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태어나게 하고 싶었어요. 제가 말하니까 주변이 숙연해졌어요. 그날 밤 인터넷 기사를 확인해 봤어요. 제목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감동의 패션쇼, 수선집 아주머니가 보여준 진짜 패션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댓글들도 달라져 있었어요. 정말 감동적이다. 이런 게 진짜 패션이지라는 반응들이 많았어요. 장민호 씨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이정숙 씨 대성공이에요. 벌써 여러 곳에서 협업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정말 꿈만 같았어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시골 수선집 아주머니였는데 이제는 패션 디자이너로 인정받고 있다니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 새로운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공의 기쁨을 만끽할 틈도 없이 문제가 생겼어요. 윤미라 씨가 본격적으로 방해 공작을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원단 주문이 지연되거나 작업실 열쇠가 바뀌거나 하는 일들 말이에요. 이상하네요. 분명히 주문했는데 원단이 안 와요. 제가 말하니까 장민호 씨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내가 확인해 볼게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어느 날은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며칠 밤을 새워 만든 샘플들이 전부 망가져 있는 거예요. 누군가 가위로 찢어 놓았더라고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이정숙 씨 정말 죄송해요. 보안을 더 철저히 했어야 했는데. 장민호 씨가 미안해 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장민호 씨가 걱정되었어요. 제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게 아닐까 싶어서요. 그런데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론에 이상한 기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신생 브랜드의 의혹스러운 파트너십 과연 진정한 실력일까? 같은 제목들이었어요. 기사 내용을 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실력도 없으면서 인맥으로만 밀어붙이고 있다는 식으로 써져 있었거든요. 더 기가 막힌 건 제 개인 신상까지 들춰낸 거예요. 시골 수선집 운영 학력 고졸 관련 경력 전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읽고 있으니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언제 학력이나 경력을 속였나요? 저는 처음부터 정직하게 제 이야기를 했는데 마치 사기꾼 취급을 하고 있었어요. 장민호 씨에게 전화했어요. 민호 씨 이 기사 봤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장민호 씨도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누가 이런 정보를 흘린 걸까요? 회사 내부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인데. 장민호 씨 말을 듣고 본 게 맞은 것 같았어요. 회사 내부 사람이라면 윤미라 씨밖에 없잖아요. 그날 밤 소연이가 전화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뉴스 봤는데. 딸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역시 엄마 말을 안 들었지 하는 뉘앙스도 있었어요. 엄마 이제라도 그만두는 게 어때요? 너무 힘들어 보여요. 소연이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그만둬야 할까요? 이렇게 비난받으면서까지 계속해야 하는 걸까요? 다음 날 작업실에 갔는데 윤미라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정숙 씨 이야기 좀 나누실까요?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업계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만만하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그만두시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윤미라 씨의 말에는 가시가 있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실력이 부족하다면 더 노력하겠어요. 실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현실을 모르는 게 문제죠. 패션업계에서 성공하려면 네트워크도 있어야 하고 마케팅도 알아야 해요. 수선만 해오신 분이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윤미라 씨 말을 들으니 정말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혹시 제가 정말 철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영호 씨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정수가 내 마음대로 해. 나는 내가 하는 일이면 뭐든 응원해라고 했을 거예요. 며칠 후 더 큰 위기가 닥쳤어요. 장민호 씨가 급하게 저를 찾아왔는데 표정이 심각했거든요. 이정숙 씨 큰일 났어요. 브랜드 운영 자금에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장민호 씨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회사 계좌에서 큰 돈이 빠져나갔어요. 당분간 새로운 프로젝트는 중단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원인일까봐 무서웠거든요. 혹시 제 때문인가요? 제가 들어오면서 비용이 많이 든 건가요? 제가 불안해하니까 장민호 씨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에요. 이건 경영상의 문제예요. 누군가 고의로. 장민호 씨가 말을 흐렸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윤미라 씨의 짓이라는 걸요. 며칠 후 진실이 드러났어요. 윤미라 씨가 회사 자금을 빼돌린 거였어요. 표면적으로는 다른 투자처에 자금을 넣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제가 합류하는 것을 막으려는 음모였던 거죠. 이정숙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라 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어요. 장민호 씨가 진심으로 사과하셨어요.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자금이 없으면 브랜드를 지속할 수 없었거든요. 당분간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게 어떨까요? 제가 상황을 정리하고 나서 다시. 장민호 씨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겨우 시작한 꿈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그날 밤 혼자 작업실에 앉아 있었어요. 텅 빈 공간에서 제 처지가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결국 윤미라 씨가 이긴 거네요. 저는 정말 분수를 모르고 덤빈 걸까요? 소연이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엄마 이제 집에 오세요. 처음부터 무리였어요. 딸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저는 너무 큰 꿈을 꾼 건지도 몰라요. 하지만 작업실을 정리하면서 제가 만든 옷들을 보니 아쉬웠어요. 비록 시장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이 옷들에는 제 진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영호 씨 사진을 가방에서 꺼내보았어요.
영호 씨, 제가 너무 욕심부렸나 봐요. 그냥 조용히 수선이나 하며 살 걸 그랬어요. 하지만 사진 속 영호 씨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소연이었어요. 엄마, 제가 내일 서울 올라갈게요. 혼자 정리하지 말고 기다려요. 딸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소연이가 작업실로 왔어요. 딸이 제가 만든 옷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한참을 말없이 보더니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이거 정말 엄마가 만든 거예요? 소연이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 있었어요. 진짜 대단하네요. 저는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딸의 말에 울컥했어요. 지금까지 소연이는 제가 하는 일을 그냥 엄마의 소일거리 정도로 생각했었거든요. 처음으로 딸이 제 일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기뻤어요. 엄마, 정말 포기하실 거예요? 소연이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좋은 옷들을 만들 수 있는데 남의 방해 때문에 그만두면 억울하지 않아요? 하지만 소연아, 현실적으로 어려워. 자금도 없고 사람들 시선도 곱지 않고. 제가 말하니까 소연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사업할 수 있어요. 꼭 큰 회사 힘 빌릴 필요 없다고요. 소연이의 제안에 깜짝 놀랐어요. 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줄 줄은 몰랐거든요. 소연아, 내가 왜 갑자기.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처음에는 엄마가 철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만든 옷들을 직접 보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런 실력을 숨겨두고 평생 수선만 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동안 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서운했는데 결국 소연이도 제 마음을 알아준 거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물어봤어요. 소연이는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더라고요. 일단 동네로 내려가서 작은 팀을 만드는 거예요. 엄마 아는 분들 중에 바느질 잘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과 함께 소규모로 시작하는 거죠. 소연이의 말이 일리가 있었어요. 시골에는 손재주 좋은 아주머니들이 많거든요. 다들 젊었을 때 옷 만드는 일을 해봤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인터넷 라이브 방송으로 엄마가 옷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그런 콘텐츠 좋아해요.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였어요. 저는 인터넷이나 라이브 방송 같은 건 전혀 모르는데 소연이가 도와준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희망을 가지고 잠들었어요. 꿈에서는 영호 씨가 나타나서 제 등을 두드려주며 그래, 정수가. 이제야 내 와이프다네라고 말해 주었어요. 꿈에서 깬 후에도 그 따뜻한 기분이 오래 남아 있었어요. 며칠 후 장민호 씨에게 제 결정을 이야기했어요. 민호 씨, 제가 독립해서 해보려고 해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장민호 씨는 아쉬워하시면서도 응원해 주셨어요. 이정숙 씨라면 분명 성공하실 거예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분의 격려에 힘이 났어요. 비록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좋은 인연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편 윤미라 씨의 비리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자금 유용뿐만 아니라 다른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었거든요. 결국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어요. 정의는 언젠가 승리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고향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어요. 소연이 말대로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다들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제 진심을 알고 나서는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정숙이 엄마, 우리가 뭘 도와주면 돼? 바느질 솜씨로 유명한 김영자 언니가 물어봤어요. 저는 제 계획을 설명해 드렸어요. 각자의 특기를 살려서 하나의 팀을 만들어 보자고요. 재미있겠네. 나도 젊었을 때 옷 만드는 게 꿈이었는데. 박순희 언니도 관심을 보였어요. 이렇게 해서 5명의 아주머니 팀이 구성되었어요. 나이는 많지만 손재주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분들이었어요. 소연이는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본격적으로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라이브 방송 장비도 준비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첫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는 날 정말 떨렸어요. 카메라 앞에서 옷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상상만으로도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소연이가 옆에서 격려해 주었어요. 엄마,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하세요. 자연스럽게요. 소연이의 말에 마음을 진정시키고 카메라를 켰어요. 처음에는 시청자가 몇 명 없었지만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숙입니다. 어색하게 인사를 했어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옷을 만드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평소처럼 바느질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댓글들이 별로 없었는데
제가 작업을 진행하면서 점점 많아졌어요. 손이 정말 빠르시네요. 이런 디테일은 어떻게 생각해내세요? 같은 반응들이 올라왔어요. 특히 제가 낡은 옷을 새롭게 바꾸는 과정을 보여줄 때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이런 리폼 아이디어는 처음 봐요. 정말 창의적이에요. 같은 댓글들이 줄줄이 달렸거든요. 1시간 정도 방송을 하고 났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주었어요. 주문 문의도 몇 개 들어왔고요. 엄마 대박이에요. 소연이가 신나게 말했어요. 그날 이후로 매주 정기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시청자들이 점점 늘어났고 주문도 꾸준히 들어왔어요. 아주머니 팀원들도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셨어요. 정숙이 엄마 덕분에 우리도 새로운 경험하네. 김영자 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요즘 손주들이 할머니 대단하다고 자랑해줘. 몇 달이 지나니까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시골 아주머니들이 만드는 정성스러운 옷이라는 컨셉이 사람들에게 어필한 것 같았어요. 대량 생산 오류에 지친 사람들이 저희의 수작업 옷을 찾기 시작했거든요. 한편 윤미라 씨는 결국 사법 처리를 받았어요. 횡령죄로 기소되었고 패션업계에서도 완전히 퇴출되었어요. 악한 일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장민호 씨도 가끔 안부를 물어봤어요. 이정숙 씨 혼자서도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제가 처음 봤던 그대로예요. 그분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어요. 1년이 지났어요. 저희 브랜드는 이제 제법 알려졌어요. 브랜드 이름을 영호라고 지었거든요. 남편 이름을 딴 거예요. 영호 씨가 생전에 가장 바랐던 게 제가 행복한 거였으니까 이 브랜드가 바로 그분의 꿈이기도 한 거죠. 소연이는 아예 회사를 그만두고 저희 브랜드의 실무를 맡기 시작했어요. 엄마, 대기업에서 일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보람이 있어요. 딸이 제 일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정숙이 엄마가 무슨 패션이야? 라고 비웃던 분들이 이제는 우리 동네 유명인사라고 말해주거든요. 정숙이 엄마 덕분에 우리 동네도 유명해졌네. 마트 사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저희 브랜드 때문에 관광객들이 우리 동네까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라이브 방송도 이제는 정말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시청자들과 대화하면서 옷을 만드는 재미를 알게 되었거든요. 정숙 아줌마, 오늘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같은 댓글들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특히 제가 옷을 수선하는 과정을 보여줄 때 반응이 좋았어요. 이렇게 망가진 옷도 새 것처럼 만들 수 있네요. 정말 마법 같아요. 같은 반응들이 올라왔거든요. 저는 그때마다 말했어요. 옷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상처받았다고 해서 버릴 필요는 없어요. 정성스럽게 고치면 더 아름다워질 수 있거든요. 어느 날은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시청자 중 한 분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한복을 보내주셨거든요. 너무 낡아서 못 입겠는데 혹시 고칠 수 있을까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요. 그 한복은 정말 많이 상했어요. 색깔도 바래고 곳곳이 찢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달 넘게 정성스럽게 작업했어요. 찢어진 부분은 전통 기법으로 수선하고 바랜 색깔은 천연 염료로 다시 염색했어요. 완성된 한복을 라이브 방송에서 공개했을 때 시청자들이 감동해했어요. 특히 그 한복을 보낸 분은 방송을 보고 펑펑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살아계신 것 같아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런 순간들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했어요. 제가 하는 일이 단순히 옷을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치유하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브랜드가 성장하면서 장민호 씨와도 다시 연락이 늘어났어요. 이정숙 씨 정말 대단해요. 혼자서 이렇게 해내실 줄은 몰랐어요. 그분도 저희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어요. 민호 씨 덕분에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말하니까 장민호 씨가 웃으셨어요. 제가 한 건 계기만 만들어 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오신 건 순전히 이정숙 씨 실력이에요. 어느 날 윤미라 씨 소식을 들었어요. 결국 실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속이 시원했지만 나중에는 안타까웠어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함께 잘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브랜드 영호는 이제 온라인에서 제법 유명해졌고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들어와요. 무엇보다 제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게 되었어요. 오늘도 재봉틀 앞에 앉아서 바느질을 하고 있어요. 예전과 같은 동작이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라요. 이제는 누군가의 낡은 옷을 고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꿈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작업실 벽에는 영호 씨 사진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처음 받았던 그 편지가 액자에 넣어져 있어요. 30년 전 당신이 만든 옷을 아직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 줄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거든요. 소연이는 이제 저보다 더 열심히 일해요. 엄마, 우리 브랜드 정말 대박이에요. 이번 달 매출 보세요. 딸이 신나게 보고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소연아, 내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제가 말하니까 소연이가 웃어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죠. 동네 아주머니들도 이제는 저희 팀의 든든한 멤버가 되어주셨어요. 정숙이 엄마 덕분에 우리도 보람있는 일하게 됐어. 김영자 언니가 말씀하실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며칠 전에는 정말 뜻밖의 일이 있었어요. 젊은 패션 디자이너 한 분이 저희를 찾아왔거든요. 선생님, 저도 이런 진정성 있는 옷을 만들고 싶어요. 배울 수 있을까요? 제가 선생님이라니요? 아직도 어색해요. 하지만 제 경험을 나누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패션의 기술은 가르쳐 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라고 말해 주었어요. 요즘은 새로운 도전도 준비하고 있어요. 패션쇼를 다시 한번 열어보려고 해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쇼를요. 주제는 수선에서 시작된 새로운 패션으로 잡았어요. 장민호 씨도 후원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이정숙 씨, 이번에는 제가 관객으로 가서 박수 열심히 쳐드릴게요. 그분의 말에 웃음이 났어요. 오늘 저녁에도 바느질을 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인생이 참 신기해요. 영호 씨가 돌아가셨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요. 재봉틀 소리에 맞춰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중얼거렸어요. 나는 평생 옷을 꿰매왔지. 하지만 결국 내 인생도 이렇게 다시 꿰매질 수 있었어. 영호 씨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영호 씨 봤죠? 당신이 믿어준 대로 됐어요. 이제 저도 제 옷으로 사람들을 웃게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아직 만들어야 할 옷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제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소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진짜 멋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도전할 수 있다니. 딸이 저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밤늦게 작업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영호 씨도 저 별들 중 하나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실까요? 잘했어, 정수가라고 말해주고 계실까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니 예전과는 다른 제 모습이 보였어요. 여전히 주름은 있지만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꿈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눈빛이었죠. 내일 아침에도 재봉틀 앞에 앉을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옷을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는 그냥 수선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일이에요.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요. 이정숙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이는 꿈의 걸림돌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오랜 경험과 지혜가 더 깊이 있는 꿈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죠. 정숙이 보여준 것은 포기하지 않는 용기였어요. 주변의 비웃음과 가족의 반대, 그리고 악의적인 방해까지 모든 걸 견뎌내며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걸어갔죠.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했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섰어요. 무엇보다 정숙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정한 성공은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요. 영호 씨와의 약속, 그리고 젊은 시절 자신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낸 정숙의 모습에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배울 수 있어요. 인생에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기회를 알아보는 눈과 잡을 수 있는 용기예요. 정숙처럼 한 번쯤은 자신의 마음속 깊이 숨겨둔 꿈을 꺼내어 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르거든요. 여러분도 포기했던 꿈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도 환경도 다른 사람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니까요. 정숙의 바느질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언제든 다시 꿰맬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라도 드릴 수 있었다면 좋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꿈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